같은 값을 주고 산 그릇이라도 두드려보면 소리가 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겉에 칠한 빛깔은 똑같은데 속이 꽉 찬 그릇은 묵직한 소리가 나고 속이 빈 그릇은 쨍하고 가벼운 소리가 납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 계시죠? 딱히 대단한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닌데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것만으로 마음이 놓이고 헤어지고 나서도 그분이 하신 말 한마디가 며칠씩 마음에 남는 분 말입니다. 반대로 옷도 잘 입으시고 배울 만큼 배우신 분인데 이상하게 입을 여실 때마다 자꾸 자리를 뜨고 싶어지는 분도 계십니다. 두 분 다 웃으며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한 분은 다시 뵙고 싶고 한 분은 피하고 싶을까요? 얼굴은 화장으로 가릴 수 있고 형편은 옷으로 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을 여는 순간 그 사람이 평생 쌓아온 것이 소리가 되어 나옵니다. 그러니 나이 들수록 우리가 매일 두드려봐야 할 그릇은 남의 그릇이 아니라 내 그릇입니다. 오늘은 그 소리가 묵직해지는 6가지 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씩 들으시다 보면 아, 나도 저렇게 말하고 싶다 하는 마디가 반드시 하나는 나오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6분은 처음부터 그렇게 말할 줄 아셨던 분들이 아닙니다. 다들 한 번씩은 바닥을 치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로 들리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안부를 묻는 말입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누군가를 만나면 반가운 마음에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어디 아픈 데는 없어? 요즘 건강은 좀 어때?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이고 아끼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묘합니다. 청주에 사시는 72살 신복희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어르신은 3년 전에 남편을 보내셨습니다. 50년을 같이 산 양반이 아침에 마당에서 쓰러지셔서 그날 저녁에 가셨어요. 그 뒤로 꼬박 1년을 집에서만 지내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이불을 개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개어봐야 다시 펼 건데 뭐하러 개나 싶으셨대요. 밥도 그냥 찬밥에 물 말아서 서서 드셨습니다. 창을 차리면 두 사람 자리가 자꾸 눈에 밟혀서요. 텔레비전은 하루 종일 켜두셨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셨답니다. 그저 사람 목소리가 나야 집이 집 같아서 켜두신 거예요. 그러다 어느 봄날 베란다에 있던 군잘 안에서 꽃대가 하나 올라온 걸 보셨습니다. 남편이 시장에서 3,000원 주고 사오셨던 화분인데 물도 제대로 안 줬는데 혼자 꽃대를 올린 겁니다. 어르신은 그 앞에 한참 앉아 계시다가 그날 처음으로 이불을 개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큰마음 먹고 복지관 서예반에 등록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용기였는지 아십니까? 1년을 안 씹던 사람이 머리 감고 옷 갈아입고 낯선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 앉는 일입니다. 그날도 어르신이 붓을 잡고 계시는데 옆자리 임씨가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이러시더랍니다. 아이고,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살도 쭉 빠졌네. 어디 안 좋은 거 아니야? 약은 뭐 먹어? 우리 사촌 언니도 그러다가 큰 병 걸렸잖아. 신복희 어르신은 웃으면서 아니야, 괜찮아 하고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붓이 자꾸 흔들렸습니다. 먹을 갈아놓고도 한 획을 못 그으셨어요.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는 창문에 비친 얼굴을 자꾸 들여다보셨다고 합니다. 내가 그렇게 상했나? 내가 그렇게 티가 나나? 걱정해주는 말을 들었는데 이상하게 기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서예반에 안 나가셨어요. 그 다음 주도 안 나가셨습니다. 겨우 밖으로 한 발 내디딘 사람이 그 한마디에 도로 방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런데 3주째 되던 날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서예반에서 제일 조용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분이 이러시더랍니다. 요즘 안 보이셔서요. 별일 아니면 다음 주에 뵈면 좋겠어요. 그 말에 어르신이 다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에 그분이 옆에 앉으시더니 이렇게 물으셨어요. 어르신은 요즘 뭐가 제일 재미있으세요? 신복희 어르신은 잠깐 멍하셨습니다. 그런 걸 물어본 사람이 몇 년 만이었으니까요. 남편 가시고 나서 사람들이 어르신께 물은 건 전부 똑같았습니다. 밥은 먹었냐? 어디 아프냐? 잠은 자냐? 다 몸에 관한 것이었어요. 내가 뭘 좋아하는 사람인지 물어본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르신은 조심스럽게 군자란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작년에는 꽃대가 하나였는데 올해는 3개나 올라왔다고. 아침에 그거 보는 재미로 일어난다고요. 말씀하시는 동안 얼굴이 환해지셨습니다. 그날은
굿이 안 흔들렸다고 합니다. 지금 신복회 어르신은 그 서해반 총무를 맡고 계세요. 새로 들어오는 분이 있으면 제일 먼저 다가가서 이렇게 물으신답니다. 요즘 뭐가 제일 재미있으세요? 여러분, 두 사람 다 나쁜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달랐을까요? 질문에는 서랍을 여는 힘이 있습니다. 어디 아프냐고 물으면 상대는 아픈 서랍을 열어야 합니다. 그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병원 이름, 약봉지, 검사 결과, 그리고 내가 늙었다는 사실이 들어있습니다. 반대로 요즘 뭐가 재미있냐고 물으면 즐거운 서랍이 열립니다. 그 안에는 꽃대와 손주와 어제 본 노을이 들어있죠. 똑같이 3초 걸리는 질문인데 상대를 환자로 만들 수도 있고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발표된 정부 사회조사를 보면 평소 외로움을 느낀다고 답한 비율이 60 이상에서 42.2%였습니다. 10분 중 4분이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 외로움이 정말 사람이 없어서 생긴 걸까요? 경로당에도 나가시고 자식들 전화도 오는데 외롭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오가는 말이 전부 아픈데 이야기, 약 이야기, 돈 이야기라서 그렇습니다. 사람은 있는데 나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요즘 뭐가 제일 재미있으시냐고 물어주시는 순간 여러분은 그분에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이야기를 하게 해주신 겁니다. 솔직히 저도 예전에는 만나면 안색부터 살폈습니다. 그게 관심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 질문을 받는 쪽이 되어보니 알겠더군요. 아, 이건 관심이 아니라 확인이었구나. 상대가 얼마나 늙었는지 확인하는 절차였구나 하고요. 오늘 누군가를 만나시거든 어디 아픈 데 없냐는 말은 속으로 한 번만 삼켜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요즘 뭐가 제일 재미있으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했어요. 아픈 곳을 묻는 사람은 잠깐 고맙고 즐거운 곳을 묻는 사람은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두 번째는 칭찬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칭찬을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뭘까요? 아이고, 하나도 안 늙으셨네. 얼굴이 아주 훤하시네. 좋은 뜻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함정이 하나 숨어 있어요. 젊어 보인다는 칭찬은 결국 늙은 게 흠이라는 뜻을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분은 웃으시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시죠. 남원에 사시는 74살 정규분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은 29의 남편을 여의고 아이 셋을 혼자 키우셨습니다. 그때 하신 일이 삭바느질이었어요. 남의 옷 단을 줄이고 터진 데를 깁는 일입니다. 밤에 아이들 재워놓고 백열등 밑에서 바느질을 하시는데 실이 자꾸 눈에서 흐려지면 눈을 몇 번 감았다 뜨고 다시 하셨답니다. 그렇게 20회를 하셨습니다. 어르신이 지금도 옷을 손수 고쳐 입으시고 색을 맞춰 입으시는 건 멋을 부리시는 게 아니에요. 그 시절에는 새 옷을 살 돈이 없으니까 있는 옷을 어떻게든 곱게 보이게 만드는 게 유일한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르신의 안목은 취미가 아니라 살아남으려고 만들어진 기술이었어요. 그게 몸에 배어서 지금은 스카프 하나를 매도 그렇게 곱게 매신다고 동네에 소문이 나 있습니다. 어느 날 노래교실에 나가셨는데 한 회원이 큰 소리로 이러시더랍니다. 어머, 언니는 무슨 관리를 받길래 주름이 하나도 없어? 나만 늙었네, 나만. 나중이 웃었습니다. 정기분 어르신도 웃으셨어요. 그런데 그 웃음 뒤에 이런 생각이 드셨답니다. 나는 오늘 아침에 뭘 입을지 2시간을 골랐는데 저 사람 눈에는 내 얼굴 가죽만 보였구나. 칭찬을 받았는데 이상하게 허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서운했던 게 있어요. 주름이 없다는 말이 사실이 아니거든요. 어르신 얼굴에는 주름이 많습니다. 그 주름은 백열등 밑에서 20회를 보낸 값이에요. 그런데 없는 셈 쳐주는 게 칭찬이라니. 그러면 내가 살아온 20회는 없었던 걸로 하자는 소리인가 싶으셨던 겁니다. 그날 노래교실이 끝나고 신발장 앞에서 한 분이 조용히 다가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오늘 매신 스카프 색이 참 차분하고 고와요. 저고리색이랑 딱 어울리네요. 예전부터 뵐 때마다 색 고르시는 눈이 참 좋으시다고 생각했어요. 정기분 어르신은 신발을 신다 말고 한참 서 계셨답니다. 그러다 집에 오시는 길에 눈물이 핑 도셨어요. 40년 동안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던 걸
그분이 알아봐 주신 겁니다. 그날 저녁에 어르신이 장롱을 열고 오래된 저고리를 하나 꺼내보셨대요. 그거 29에 만드신 거였습니다. 여러분, 두 칭찬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는 껍데기를 본 것이고 하나는 결을 본 겁니다. 껍데기는 세월이 가져가지만 결은 세월이 만들어줍니다. 얼굴은 내가 만든 게 아니지만 스카프 색을 고른 눈은 내가 평생 갈고 닦은 것이거든요. 심리학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타고난 것을 칭찬받은 사람은 그걸 지켜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고 애써서 갖춘 것을 칭찬받은 사람은 자존감이 채워진다고요. 그러니까 젊어 보인다는 말은 상대에게 숙제를 주는 말이고 안목이 좋으시다는 말은 상대에게 상을 주는 말인 셈입니다. 옛말에 과유불급이라 했습니다.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하다는 뜻이죠. 칭찬도 그렇습니다. 하나도 안 늙으셨다는 말처럼 사실보다 부풀린 칭찬은 듣는 순간에는 달지만 돌아서면 빈말이 됩니다. 사람은 다 압니다. 내 얼굴에 주름이 몇 개인지 내가 제일 잘 알거든요. 그래서 부풀린 칭찬은 결국 그 사람이 나를 대충 봤다는 증거가 되어버립니다. 반대로 딱 그 사람만큼만 그 사람이 실제로 갖춘 것을 짚어주는 말은 작아도 오래갑니다. 오늘부터 누군가를 칭찬하고 싶으실 때 얼굴 대신 이런 걸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저 사람이 오늘 아침에 무엇을 골랐을까? 저 사람이 평생 무엇에 공을 들였을까?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오늘 고르신 색이 참 곱네요. 말씀하시는 목소리가 편안해서 듣기가 참 좋아요. 손이 참 야무지세요. 껍데기를 칭찬하면 그 자리에서 끝나지만 결을 칭찬하면 그 사람 평생이 대접받습니다. 세 번째는 고맙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생략하는 말이 이겁니다. 식구끼리 낯간지럽게 무슨 말 안 해도 알겠지. 그러다 관계가 마릅니다. 군산을 사시는 76살 배동섭 어르신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어르신은 평생 고맙다는 말을 입 밖에 내보신 적이 거의 없는 분이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어르신 아버지가 그런 분이셨거든요. 어르신이 17에 배를 타기 시작해서 첫 월급을 봉투째 갖다 드렸는데 아버지가 봉투를 받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였답니다. 다음 달에는 더 벌어와라. 잘했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어르신은 그날 마루 밑에 앉아서 숨죽여 우셨대요. 그런데 사람이 참 이상합니다. 그렇게 서러웠으면서도 본인이 아버지가 되니까 똑같이 하고 계셨어요. 아들이 상장을 받아와도 그래 하고 마셨고 아내가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도 잘 먹었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하셨습니다. 배우지 못한 말은 안 나오는 겁니다. 그 집 김장날 이야기입니다. 며느리가 새벽 6시에 와서 배추를 절이고 하루 종일 허리 한번 못 펴고 백포기를 담갔습니다. 저녁상에서 어르신이 첫 젓가락을 뜨시고 이러셨어요. 좀 짜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셨습니다. 그래도 뭐 먹을만하다. 어르신 딴에는 그게 칭찬이었습니다. 진심으로요. 먹을만하다는 말이 그 세대에서는 아주 후한 평가거든요. 그런데 며느리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웃지도 않았고요. 앞치마를 벗어서 개어놓고 조용히 가방을 챙겨 나갔습니다. 그 다음 해부터 그 집 김장은 사서 먹게 됐습니다. 어르신은 왜 그렇게 됐는지 한참을 모르셨어요. 그런데 재작년 겨울에 어르신이 폐렴으로 병원에 열흘 입원을 하셨습니다. 아들은 일 때문에 못 오고 며느리가 매일 왔어요. 죽을 떠먹여드리고 기저귀를 갈아드렸습니다. 사흘째 되던 밤에 어르신이 천장을 보고 누워 계시다가 며느리한테 이러셨답니다. 아가, 내가 너한테 그동안 고맙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했구나. 김장할 때 새벽에 나와서 배추 절인 게 제일 힘든 일인데 그걸 네가 다 했지. 나는 그걸 알고 있었다. 알고 있으면서 말을 안 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며느리가 복도에 나가서 한참을 안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해 겨울 김장은 다시 그 집 마당에서 했습니다. 여러분, 배동섭 어르신이 나쁜 분이셨을까요? 아닙니다. 그 세대는 다 그렇게 배우셨어요. 고맙다는 말은 남한테나 하는 거지 식구한테는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 한마디를 안 하신 값이 10년치 김장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를 하신 값으로 다시 마당이 시끄러워졌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어르신이 그냥 고맙다고만 하신 게 아니에요. 새벽에 배추 절인 것을 콕 집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두루뭉술한 고맙다는 말에는 안 움직입니다. 그건 인사니까요. 그런데 내가 아무도 안 볼 때 한 일을 누가 알고 있다고 하면 그때 마음이 무너집니다. 아,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있었구나 하고요. 여기에 마법 같은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때문에를 덕분에로 바꾸는 겁니다. 네가 늦게 와서 다 식었다가 아니라 네가 와준 덕분에 오늘 밥상이 든든하다. 같은 상황인데 앞의 말은 사람을 밀어내고 뒤의 말은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옛말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우리는 어릴 때부터 들었는데 나이 들어보니 이게 그냥 예절 이야기가 아니더군요. 내가 내보낸 말이 상대의 마음을 지나서 다시 나한테 돌아오는데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반드시 돌아옵니다. 김장독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명절에 마당에서는 차 한 대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정부 노인 실태 조사를 보면 자녀와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어르신 비율이 1년 사이에 67.8%에서 64.9%로 줄었습니다. 자식들이 나빠져서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화를 걸면 잔소리부터 듣는 집에는 전화가 줄고 전화를 걸면 고맙다는 말을 듣는 집에는 전화가 늡니다. 그뿐입니다. 여러분이 못나서가 아니에요. 우리 세대는 표현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을 뿐입니다. 배우지 못한 걸 못한다고 자책하실 일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한번 해보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늘 누가 여러분을 위해 아주 작은 수고라도 했다면 영혼 없는 고마워 대신 이렇게 말씀해 보시면 좋겠어요. 네가 안 보이는 데서 신경 쓴 거 내가 다 안다. 참 고맙다. 그 한마디에 마음이 안 열리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네 번째는 실수 앞에서 하는 말입니다. 이건 두 가지입니다. 남이 실수했을 때 뭐라고 하느냐, 그리고 내가 실수했을 때 뭐라고 하느냐. 사람의 그릇은 사실 이 두 순간에 거의 다 드러납니다. 안동에 사시는 71살 윤태식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 어르신은 젊어서 사촌 형과 같이 목재소를 하셨습니다. 10년을 같이 하셨어요. 그러다 어느 해 큰 계약이 하나 틀어졌는데 사실은 어르신이 날짜를 착각해서 물건을 늦게 보내신 게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르신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형이 확인을 안 했잖아 라고 하셨답니다. 알고 계셨어요. 본인 잘못인 걸 알면서도 그 말이 입에서 안 나왔습니다. 내가 틀렸다고 하는 순간 형 밑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거든요. 그 한마디 때문에 두 분은 목재소를 나눠서 갈라섰고 그 뒤로 20년을 안 보고 사셨습니다. 사촌 형은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어르신은 문상을 가서 영정 앞에 한참 서 계셨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딱 한마디였는데 20년이 늦은 겁니다. 그 뒤로 어르신이 달라지셨어요. 얼마 전 친구분들과 국밥집에 가셨는데 아르바이트하는 젊은 아가씨가 긴장했는지 물 주전자를 기울이다가 테이블에 물을 쏟았습니다. 옆에 앉은 친구분이 대뜸 혀를 차셨어요. 어허, 이거 봐. 아까부터 손이 어설프더라니. 요즘 애들은 정신을 어디다 두고 사는지 몰라. 아가씨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때 윤태식 어르신이 자기 손수건을 꺼내 테이블을 닦으시면서 이러셨답니다. 아이고, 놀랬죠? 괜찮아요. 나도 어제 집에서 국을 엎었어요. 안 되었으면 됐습니다. 그 한마디에 아가씨 눈이 벌개졌고 그 집 사장님이 나중에 계란찜을 한 그릇 서비스로 내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남의 실수를 지적하는 건 사실 아주 쉬운 일입니다. 눈만 뜨고 있으면 보이니까요. 그런데 심리학에서는 남의 실수를 굳이 소리내서 짚는 행동을 자기 값을 증명하려는 마음으로 봅니다. 내가 아직 눈이 밝다. 내가 아직 판단이 선다.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적을 들은 사람은 도움받았다고 느끼지 않고 짓밟혔다고 느낍니다. 반대로 내 실수를 대할 때는요. 여기서 사람이 완전히 갈립니다. 약속 시간을 30분 착각하고 늦게 도착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길이 왜 이렇게 막혀? 자네가 장소를 애매하게 알려줘서 헤맸잖아. 사과를 하러 와서 사과 대신 화를 놓고 가시는 겁니다. 젊었을 때 윤태식 어르신이 딱 그러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하십니다. 얼마 전에 손자 생일을 하루 착각하셔서 하루 늦게 전화를 거셨는데 이러셨답니다. 할아버지가 날짜를 잘못 알았다. 미안하다. 다음 주에 밥 사마. 뒤에 아무것도 안 붙이셨어요. 요즘 정신이 없어서라거나
네 엄마가 안 알려줘서라거나 그런 말을 하나도 안 붙이셨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미안해. 하지만 너도 그랬잖아. 이렇게 하지만이 붙는 순간 그건 사과가 아니라 반격이 됩니다. 듣는 사람은 앞에 미안하다는 말은 하나도 기억 못하고 뒤에 붙은 말만 기억합니다. 세수를 깨끗하게 다 해놓고 마지막에 흙탕물을 한 바가지 뒤집어 쓰는 격이에요. 로마의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누가 내 잘못을 알려준다면 나는 기꺼이 고치겠다. 내가 찾는 것은 내 자존심이 아니라 진실이기 때문이다. 천하를 호령하던 사람이 이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밥값 계산 차고나 약속 시간 착각 앞에서 그렇게 뻣뻣해질 이유가 없어요. 자존감이 단단한 사람은 사과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실수한 거지. 내가 못난 사람이 된 건 아니니까요. 오히려 사과를 못하는 분들이 속으로는 제일 불안한 분들입니다. 오늘 혹시 누군가 여러분 앞에서 실수를 하거든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괜찮아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죠. 다치지 않았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실수하셨거든 변명 없이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내가 잘못했네. 미안하네. 실수는 흉이 아닙니다. 잘 수습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얼마나 큰 그릇인지 보여주는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는 되도록 오늘 하시는 게 좋아요. 20년이 지나면 영정 앞에서 하게 되거든요. 5번째는 듣는 자리에서 하는 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지 않는 말이죠. 우리가 나이 들면서 제일 참기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아는 이야기가 나올 때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강릉에 사시는 69살 조마림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은 원래 말이 아주 많은 분이셨어요. 본인 표현으로는 남 얘기 듣는 게 제일 답답한 사람이었답니다. 누가 무슨 고민을 꺼내면 끝까지 안 듣고 중간에 내가 해봐서 아는데 하고 끊으셨어요. 그게 도와주는 거라고 믿으셨습니다. 그런데 5년 전에 어르신한테 큰일이 하나 있었어요. 딸이 이혼을 한 겁니다. 어르신은 그게 너무 부끄럽고 무섭고 미안해서 어디 가서 말을 못 하셨어요. 그러다 한 번은 친한 모임에서 큰마음 먹고 그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다고 해요. 그런데 2마디도 못 하셨는데 옆에서 이러시더랍니다. 요즘 그런 거 흉도 아냐. 우리 조카도 그랬어. 그리고 그 조카 이야기가 20분 이어졌습니다. 어르신은 끝까지 앉아 계시다가 집에 오셔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흐느껴 우셨습니다. 그날 깨달으신 게 있어요. 아, 내가 평생 남한테 저러고 살았구나. 여러분, 이게 참 무섭습니다. 우리가 남한테 한 일은 우리가 당해봐야 알게 되거든요. 그 뒤로 조마림 어르신은 입을 닫는 연습을 하셨습니다. 얼마 전 병원 대기실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옆자리에 앉은 오래된 친구분이 조심스럽게 자식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큰애가 하던 가게를 접었다고. 요즘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온다고요.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맞은편에 앉아있던 다른 분이 손사래를 치며 끼어드셨습니다. 아이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둘째는 말이야. 그러고는 15분을 혼자 이야기하셨어요. 처음 말을 꺼낸 분은 그 뒤로 입을 다무셨습니다. 조마림 어르신은 그 장면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셨대요. 5년 전 본인 모습이 거기 앉아 있었으니까요. 친구분이 진료실에 들어가셨다 나오시자 어르신이 조용히 옆에 가서 앉으시더니 이렇게 물으셨답니다. 아까 하시던 얘기, 그래서 그 뒤에 어떻게 되셨어요? 좀 더 듣고 싶어요. 친구분이 그 자리에서 우셨습니다. 15분 동안 조언 10개를 들은 것보다 그 한마디가 컸던 거예요. 사람은 답을 원해서 말을 꺼내는 게 아닙니다. 답은 사실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그저 이 무거운 걸 나 혼자 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남의 말을 받아서 내 이야기로 돌려버리는 걸 대화의 가로채기라고 부릅니다. 나쁜 마음이 아니라 공감한다는 표시로 하는 건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마이크를 빼앗긴 겁니다. 차를 우릴 때를 생각해 보세요. 끓는 물을 붓자마자 마시면 입천장만 되고 맛도 안 납니다. 잎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야 향이 올라오죠. 대화도 똑같습니다. 상대말이 끝나자마자 튀어나가는 말은 끓는 물이에요.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이 턱 밑까지 차오를 때 그걸 삼키는 건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건 상대를 존중한다는 가장 우아한 표시입니다. 오늘 누군가와 이야기하시다가
나도 그런 적 있어. 그건 이렇게 해야 돼. 하는 말이 올라오거든. 딱 한 번만 삼켜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보시면 좋겠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좀 더 듣고 싶어요. 말을 잘하는 사람 곁에는 사람이 잠깐 모이고, 잘 들어주는 사람 곁에는 사람이 오래 머뭅니다. 6번째는 입이 가벼워지는 2가지 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얼핏 보면 정반대 같은데 뿌리가 같습니다. 하나는 자랑이고 하나는 말끝을 흐리는 습관이에요. 여수에 사시는 75살 문경식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은 40대에 배를 3척 부리셨습니다. 그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가던 분이었어요. 동창회에 나가면 늘 어르신이 계산하셨고 계산하기 전에 꼭 한마디를 하셨답니다. 오늘은 내가 낸다 하고요. 그 한마디가 그렇게 좋으셨대요. 그런데 IMF 때 배 3척이 다 넘어갔습니다. 보증까지 잘못 써서 집도 넘어갔어요. 그 뒤로 5년을 동창회에 안 나가셨습니다. 나갈 낯이 없으셨던 거죠. 그러다 오랜만에 나가신 자리에서 어르신이 아셨답니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어르신이 배 3척 부리던 시절이 아니라 계산하기 전에 하시던 그 한마디였다는 걸요. 어떤 친구가 술 취해서 그러시더랍니다. 전에 그때 참 재수 없었어. 어르신은 그날 집에 오셔서 밤새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그 뒤로 어르신은 돈 이야기를 입에 담지 않으십니다. 얼마 전 동창회에서 한 친구분이 자리에 앉자마자 손목시계를 만지작거리면서 그러시더랍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차를 바꿔줬는데 부담스러워서 못하겠어. 내가 왕년에 사업할 때는 이런 데는 쳐다도 안 봤지. 처음 10분은 다들 웃었습니다. 그 다음 30분은 아무도 안 웃었어요. 그날 그 친구분은 본인이 제일 많이 말했는데 아무도 그분 이야기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문경식 어르신은 그 자리에서 거의 말씀을 안 하셨어요. 친구들 손주 이야기에 고개만 끄덕이시다가 자리가 파할 무렵 슬그머니 나가셔서 식대를 다 계산하고 오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셨고요. 나중에 알게 된 친구분들이 그러셨답니다. 저 사람이 진짜다. 심리학에서는 끊임없이 가진 것을 내보이는 행동을 마음이 허해서 겉으로 포장하려는 마음으로 봅니다. 진스레가 요란하다는 옛말이 딱 그겁니다. 진짜 넉넉한 분들은 자기가 가진 걸 전시하지 않아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기 반대쪽에 똑같이 가벼운 입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말끝을 흐리는 습관입니다. 점심 메뉴 하나 고를 때도 이러시는 분들 계시죠? 나는 비빔밥도 괜찮고 아니면 찌개도 아무거나 시켜. 본인은 양보한다고 하시는 건데 듣는 사람은 답답합니다. 이분이 뭘 원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 내가 다 정하고 책임까지 져야 하거든요. 마치 금액을 안 적은 백지수표를 내밀면서 알아서 적으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반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비빔밥이 당기네. 그걸로 하겠어. 자네들은 뭘로 하겠나? 짧고 분명합니다. 듣는 사람은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놓여요. 이 어른은 속이 꽉 차 있구나 싶은 겁니다. 그리고 목소리도 그렇습니다. 식당에서 종업원을 부르실 때 저 멀리서 소리를 지르시는 분과 눈을 맞추고 손을 드시면서 낮은 목소리로 여기 물 좀 부탁드립니다 하시는 분. 신기하게도 소리를 지른 쪽보다 낮게 말한 쪽이 더 깍듯한 대접을 받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힘이 있는 사람은 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다는 걸요. 공자는 군자는 무겁지 않으면 위험이 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무겁다는 건 몸무게 이야기가 아니죠. 가볍게 자랑하지 않고, 가볍게 흐리지 않고, 가볍게 소리 높이지 않는 것. 그 3가지가 사람을 묵직하게 만듭니다. 오늘부터 자랑이 목까지 올라오거든 한 번만 삼키시고 대신 지갑을 조용히 여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끝은 흐리지 마시고 마침표를 딱 찍어보세요. 나는 이게 좋네. 그건 내 취향이 아니매. 도와줘서 고맙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분의 말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6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 지키려고 하시면 피곤합니다.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요. 그저 오늘 들으신 것 중에 나도 저렇게 말하고 싶다 싶은 게 하나 있으셨다면 그거 하나만 골라 잡으시면 됩니다. 딱 하나면 충분해요. 그리고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나온 6분 중에 처음부터 말을 곱게 하실 줄 알았던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신복회 어르신은 1년을 이불도 안 개고 사셨고, 배동섭 어르신은 66이 되도록 고맙다는 말을 못하셨고, 윤태식 어르신은 사촌형을 20년 안 보고 사셨고, 조마림 어르신은 남의 말을 평생 가로채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영상을 들으시면서 나는 이미 늦었다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분들이 바뀐 건 새로운 걸 배워서가 아니에요. 딱 한 번, 말 한마디를 다르게 해보신 것뿐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평생 남 먼저 챙기시느라 정작 본인 입에서 나가는 말은 한 번도 아껴본 적 없으셨을 겁니다. 자식 걱정하느라 잔소리가 들고, 살림 걱정하느라 한숨이 들고, 그렇게 세월이 갔죠. 그건 여러분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그 시절이 그랬던 겁니다. 먹고 사는 게 급한데 말을 고르고 있을 여유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이제는 그 따뜻한 마음을 여러분 자신에게도 좀 돌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아침창으로 들어온 햇살 한 줌, 마시던 차 한 잔에도 좋다는 말을 소리내서 해보세요. 남한테 곱게 말하는 연습은 사실 나한테 곱게 말하는 데서 시작되거든요. 링컨은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한마디 더 보태고 싶습니다. 60이 넘으면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요. 우리가 오늘 내뱉은 말들은 공기 중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차곡차곡 쌓여서 표정이 되고 분위기가 되고 결국 남들이 기억하는 우리 모습이 됩니다. 비싼 옷으로 몸을 감싸는 건 돈으로 되지만 좋은 말로 그 사람을 감싸는 건 오직 여러분의 입으로만 됩니다. 처음에 그릇 이야기를 드렸죠. 겉에 칠한 빛깔은 다 비슷하지만 두드려보면 소리가 다르다고요. 오늘 여러분이 하신 말 한마디가 바로 그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하루아침에 묵직해지지 않습니다. 신복회 어르신이 3주를 방에 들어앉아 계시다가 겨우 다시 나오셨던 것처럼, 배동섭 어르신이 60년 만에 겨우 한마디를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느리게 갑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남은 시간이 짧은 게 아니라 이제야 제대로 쓸 줄 알게 된 거니까요. 부디 묵직한 소리를 내는 분으로 오래 기억되시면 좋겠습니다. 훗날 사람들이 여러분을 떠올릴 때 그 어른 곁에 앉아 있으면 참 편함했다고, 그 말 한마디가 아직도 생각난다고 말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6가지 중에 여러분 마음에 가장 오래 남은 말은 어떤 것이었나요? 혹시 살아오시면서 누군가에게 들었던 말 한마디 덕분에 힘든 고비를 넘기셨던 적이 있으시다면 그 말이 무엇이었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신 그 한마디가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또 다른 분께는 평생 잊지 못할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황금 노후였습니다.